네, 지난주 중국 전승절의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 변화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중국을 다녀온 홍기원 의원 모시고 전승절 후일담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향후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전승절 기념식 이후에 좀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상 조금 늦어져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4일이었죠.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이제 배터리 공장을 이제 건설하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서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 이제 급습해갖고 우리 국민 300명을 이제 체포해서 지금 구금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뭐 다행히 이제 석방 교섭이 마무리돼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엔 전 세계를 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는 불법 이민자 단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 단속 인력도 대폭 증원했고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농장이라든지 또는 법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이렇게 단속을 나가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배터리 건설 공장에 들이닥쳤던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사전에는 몰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배터리 공장 대규모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비자 시스템상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상무 비자나 또는 여행 비자로 우리 전문 인력들이 가서 일하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산자위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계시는 이제 외통위에서도 관련된 이제 현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뭐 당장의 우리 국민의 이제 안전 그리고 신속한 석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거고 이후에 이제 뭐 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역대급으로 많은 좀 투자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 펀드라든지 기업들이 직접 투자 1,500억 달러, 5천억 달러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한미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될 즈음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놀랍고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향후에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단기적인 조치는 당연히 이번에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빨리 한국으로 모셔오는 건데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와 또 기업과 경제단체가 한꺼번에 열심히 뛰어서 일단은 10일께쯤 우리 전세기를 타고 그것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미국의 비자 제도 또 이와 관련한 우리의 권한 확보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문직 비자 쿼터를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2012년도 한미 FTA 체결 때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다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됐던 건데요. 다행히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하신 게 이번 일과 관계없이 한미 관계는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투자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그런 비자 쿼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라든지 관세 협상이라든지 한미 관계에는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통상협상이 7월 31일 날 아주 원만하게 타결이 됐고 또 우리가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고 또 미국이 아주 중시하는 조선산업 진흥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하기로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도 그야말로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잘하면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전화위복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좀 잘 삼아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일전에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한 적도 계시고 지금 재선 의원이시고 위통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중 FTA 협상에도 이제 관여하셔서 어떻게 보면 중국 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전승절 기념식을 이제 우원식 의장과 같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신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거? 중국 전승절은 10년 단위로 일본으로부터의 그런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행사로 치르는데 10년 단위로 국제적인 행사로 치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 박근혜 전 당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셨고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가신 건데 일단은 우리 국가 서열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가신 거에 대해서 중국 측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전승절 자체는 이제 역대급으로 크게 치러졌다. 각 국가 정상 26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장이나 부총리급이 6명 참석했는데 역대 가장 큰 전승절 행사가 됐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푸틴과 김정은 그리고 가운데 시진핑 이렇게 북중러 3인 정상들이 서는 모습이 66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관련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여쭈기로 하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여러 장면이 좀 눈에 띄었는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이제 뭐 악수한 우원식 의장이 짧게 이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악수하고 또 7년 만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짧게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냉랭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의도된 거라고 보십니까? 왜 냉랭했다고 좀? 사실 저희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제 김정은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 또 북한은 또 김정은이나 또 여타 대표단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좀 논의를 해봤는데 아마 냉랭하게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까지 북한 당국이 우리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호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그 전승절 행사장에서 우리 대표단과 또는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우하게 되더라도 아마 냉랭한 태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였죠.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바꾸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냉랭하게 그렇죠.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만남 자체가 이제 성과다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2015년 전승절 기념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 국가설 의전설 2위인 우원식 의장이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에서 어쨌든 북중러 정상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는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주도록 다시 당부 말씀드렸고 그리고 푸틴과는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130개 우리 기업 관심 갖고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푸틴은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뭐 전할 말이 있느냐 한 거에 그렇습니다. 이제 리셉션장에서 만찬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푸틴을 만나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푸틴 있는 자리로 가서 인사를 했더니 푸틴이 일어나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고 우리 기업들 130개 기업들이 거기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잘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먼저 우원식 의장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또 자기가 잠시 후에 김정은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중에 이번에 한중 관계도 개선하고 또 한러 관계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푸틴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북중러 정상과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 이튿날은 또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네. 우리 국회의장 격이죠. 이렇게 네. 또 회담도 하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이번 그 방중 성과라든지 의미를 좀 꼽는다면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우원식 의장님은 시진핑 주석과도 이렇게 접촉하고 또 자올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는 회담을 하고 또 국가 서열 6위인 그 띵쉐샹 국무원 부총리와 대담과 또 만찬을 했는데요. 아주 고위층들을 여러 명 한꺼번에 만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위층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건데 이번에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측도 우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파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제 한중 관계 한중 관계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됐고 또 북한의 김정은과는 2019년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우리 쪽에서 이렇게 접촉을 한 거고 또 푸틴과도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뒀던 북중러 3개국 모두와 좀 관계 개선하는데 좋은 기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의 기초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과는 좀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됐죠. 지금 그 이번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신냉전 시대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우려 섞인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승절 기념식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어떤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물론 이제 북중러 정상이 회담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자리에 서서 이제 모습만 보여줬고 북중, 북러 뭐 이렇게 해서 회담은 이제 양자 회담은 이제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3자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소위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진영화되는 또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그리고 또 핵무기를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한묶음으로 서로 연합하는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전승절 계기에 3자가 다 왔지만은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지만은 북중러가 한 세트로 한 진영으로 이렇게 묶이는 그런 모양새는 계속해서 좀 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은 좀 그 세 나라의 어떤 새 정상의 어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일 텐데,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북중러하고도 좀 또 잘 지내야 되는 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좀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또 한미일 협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제 중국과 또 러시아,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 전략 목표고 또 러시아가 또 아직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했을 때 트럼프도 시진핑이나
또는 푸틴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 해왔잖아요. 네. 또 김정은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라 하고 금년 내에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국도 비록 그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또는 대립하지만은 필요한 분야는 또 협력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 주요 국가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외교안보 정책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하나의 시험대랄까요? 아니면 어쩌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0월 31일, 11월 1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파일을 좀 키우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참석 국가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동안의 과정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방미 계기에 본인이 여기에 오겠다는 뜻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췄고요. 또 시진핑 주석의 경우도 여러 계기에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또 하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차기 그 회의 개최국은 통상 해당 연도에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게 확립된 관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지금 미중 간의 통상협상이 11월 초까지 좀 미뤄진 상황인데 10월 말 11월 1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그 전에 미중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은 정말 경주에서 트럼프와 또 시진핑이 만나는 아주 굉장히 빅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앞으로의 외교 정책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신호가 된다고 우리는 좀 어떤 걸 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떤 좀 목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정상회의 주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뭐 AI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인 거고 전체적인 그런 국면 차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이 오고 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푸틴이 올 수도 있다면은 더 좋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면에서 볼 때 그거는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와서 트럼프를 만나거나 한다면은 사실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은 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아니더라도 뭐 판문점이라 이런 데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난 가능성이라든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조금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2018년 19년 이때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이 북한을 둘러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약 만나려면은 새로운 돌파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의가 회담 전에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채널 통해서 김정은에게 친서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수령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북한군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나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선결 과제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이제 참석 가능성은 이제 크고, 상당히 크고. 푸틴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이제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 푸틴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가능성은 더 낮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외교적으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다자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특히나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다자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평택갑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지금 외통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워크숍에서 외통위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이제 다짐을 하셨고 이제 국정감사 일정도 좀 변경을 요청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외통위 차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시죠? 일단 지난 정부 시절에도 우리 민주당의 외통위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대북 전단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에게 적대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전단 날리는 것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휴전선에 있는 스피커도 철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외통위에서는 예를 들면 남북 관계 관련한 법들을 고쳐서 그 대북 전단을 법적으로 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평화적인 조치들을 쭉 이제 해오고 있는데 북한이 좀 화답을 좀 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언제쯤 해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통위 위원들도 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잘못하면 서둘러서 하게 되면 국민의 그런 마음도 얻지 못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좀 그르칠 수 있다. 그러한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언젠가 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